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그 중간고사 기간이라 오히려, 저 한편으로 썰렁한 맛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오붓한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가족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맡은 게 이제 이 논문 작성 특강 3주차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T테스트라고 하는 거. 예전에 제가 무슨 특강 하면서 간단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걸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우리 이재현 선생님이, 이 PT는 또 이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그 순서를 갖다가 보시면은 가설 검증. 쉽게 얘기하죠. 내가 가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알아보려고 하나 통계적으로. 그게 바로 가설이에요. 가설이고. 그리고 이제 평균 비교를 하는 게 이제 T 검증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난주에 황 교수님이 강의했죠? 지난주에 2주차 강의, 주 교수님이 했어요. 지난주에 그 2주차 강의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죠. 가설 검증과 평균 비교에 대한 그 실습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보면, 이론 및 가설의 제시, 그리고 이 실제 실습, 그래서 집단 내 차이 검증,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제 실습, 질의응답을 할 텐데, 제가 여기서 담당할 부분이 이제 1번이고, 그 다음에 실습은 저기 뒤에 계시는 고대 사회학과의 이재인 선생님이 여러분 직접 아마 담당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주 강의 복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치를 갖다가 한 3가지 봤죠.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평균 가장 대표적이죠. 민이 있고 또 중앙값이 있죠. 그 다음에 최빈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최빈치죠. 영어로 이제 모드라 그러는데 우리가 유행을 모드라 그러죠. 그만큼 이제 그런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의미가 유행이 되는 값인데,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값이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해서 가장 다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다. 이거 보통 유행이다. 그 의미와 같은 뜻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각자 취향에 따라 옷을 입지만 그 시점에서 가장 유행하는 옷이 있죠. 그래서 가장 유행하는 옷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행하는 이걸 갖다가 이제 저기 이 선생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최빈치를 갖다가 아주 재밌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 마티즈가 많이 있죠. 가장 많이. 그다음에 저기 여러분 잘 아시는 노스페이스 요새 하도 유행이죠. 아웃도어 룩. 자켓 하나에 막 30만 원이 넘어가요. 그죠? 그리고 아줌마들의 파마머리, 할머니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통계치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평균값, 바로 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평균의 의미하고 이제 같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산수나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여러 수치들을 갖다가 합해서 그 이제 사례수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평균값이다. 그래서 평균값은 이렇게 이제 되죠. 지금 말씀드린 이 m은 민의 약자입니다. 민의 약자고 이 n은 사례수예요. 그래서 10명이다. 그리고 10명. 그다음에 이 시그마는 1번 n equal 1서부터 그 다음에 n까지죠. 그래가지고 1번서부터 10번까지 점수를 갖다 합한 것을 다시 사례수로 나눈 거다. 이거 도식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훑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직업별 평균 수명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역시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종교인, 그 다음에 교수, 정치인, 법조인도 욕 많이 먹죠. 기업인,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예술인, 작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참 신기하네요. 우리 속담이 증명되는 순간인데 욕 많이 먹어 오래 산다는 거. 그 다음에 중앙값, 여러분 잘 아시죠? 중앙값. 이렇게 줄 딱 세워놨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명이 있다 그러면 몇 번째가 중앙값이 되겠습니까? 몇 번째 사람의 점수가? 99명이니까 딱 50이죠? 왼쪽으로 44 있고 오른쪽으로 44 있고 내가 딱 50번째 딱. 아니지. 맞나? 나도 헷갈리네. 갑자기 하여튼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이재인 선생님, 100명까지 있을 때 중앙값이 몇 번째지?
그렇죠. 여러분 모두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중앙값 가장 가운데 100명이 있다면 이거 50번째 값이죠. 딱 중간의 값. 중앙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이제 요 얘기가 나와 있죠. 평균값의 한계를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치, 집중 경향치인데 이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도 해서 편포라 그래요. 편포.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봤는데 거의 뭐 95점에 다 몰려 있어. 100명 중에 한 95명이 95점에 딱 몰려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중앙값을 갖다가 이제 대표치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사실은 평균 말고는 안 써요. 통계처리에서 안 쓴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평균 연봉, 뭐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각 사람한테 연봉 물어본 다음에 몇 사람입니까? 숨어 있는 사람 없죠? 네 사람, 4로 나눠가지고 보면 됩니다. 언뜻 보니까 연봉이 꽤 높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중에 누가 제일 높을 것 같습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여자분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밑에,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이 사람이 그 길에 걸어가다가 $100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줍는 데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100짜리를 갖다가 줍는 그 시간, 보다 오히려 자기가 그냥 버는 수입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1초면 주는데 그만큼 버는 수입이 많다. 이제 그래서 아마 그림을 넣은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넣은 거 맞죠, 이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1등서부터 일렬로 세운 뒤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중앙값이고,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평균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집단의 어떤 그 중심치, 그러니까 집중 경향치를 나타내 준다면 분산은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집단의 그 특성, 다양성을 갖다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평균이 동일하다라고 할지라도 표준 편차가 작을 경우에는 정성 분포상 이렇게 굉장히 이 가파른 그런 종용 분포를 갖다 이루게 되죠. 반면에 변산, 표준 편차가 넓을 경우에, 클 경우에는 굉장히 그 완만한 종 모양의 그런 분포를 갖다 이제 이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든 분산, 혹은 이 분산을 갖다 다른 말로 별량이라고 해요. 별량. 별량은 뭐냐면 얼마만큼 지금 이 집단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벗어나 있나라고 이제 하는 걸 갖다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A 학생, B 학생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같이 둘 다 이제 평균이 구해보니까 85점이에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분산이 큽니까? 표준 편차나. A 학생하고 B 학생 중에 점수에, 성적에. 네. 그렇죠. B 학생이 더 크죠. 그러니까 A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5점, 여기 5점이니까 표준 편차가 5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5씩 가 있죠. 그러니까 약 3배 정도 크기의 3배의 그런 분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복습이 더 많은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자, 그거 이제 추론 통계, 복습이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모집단에 대한 그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바로 이제 샘플, 표본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모집단을 영어로 이제 popul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궁극적인 대상이 되는 집단이다. 그래서 모집단으로 번역하고, 대체로 이제 대규모죠. 대규모고, 그 크기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대상이 무엇냐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 예전 뭐 우울증 환자, 특정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데, 예를 들자면은, 뭐 인지치료에, 그러니까 우울증에 있어 인지치료 효과다라고 할 때, 우울증 환자에 있어 뭐 인지치료 효과다,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다, 이런 논문을 쓴다라고 할 때,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집이죠. 근데 우리가 우울증 환자를 모두 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우울증 환자를 다 조사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전집이고 모집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울증 환자를 갖다가 샘플을 뽑죠. 그래서 50명이면 50명, 100명을 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지행동 치료를 갖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가 얻게 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추론한 거죠. 샘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울증 환자, 전집이 되는, 모집단이 되는 우울증 환자들한테도 인지 행동 치료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추론 통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추리 통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이 너무 커. 전 세계 우울증, 만일 이 한양사이버대학교 학부 논문을 쓰는데 교수들이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해라. 그러면 아무도 절대로 졸업을 못하겠죠. 그죠? 전 세계에 있는 우울증 환자를 다 조사하든지, 우리나라의 전체 고등학생을 다 조사하든지, 중학생을 조사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모집단의 크기가 너무 커서 전수조사, 즉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어려울 경우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모집단의 수치를 갖다 추론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만 서울 시민들이 과연 어느 정당을 갖다가 더욱 지지하는가 이런 거 이제 에서 지지율 예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지금 서울 시민 전체 가지고 한 게 아니죠. 아니고 이제 예를 들자면 샘플링을 하는 거죠. 이 표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 다음에 누가 지도가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지금 어느 후보를 더 지지한다. 즉 표본을 통해서 이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니까 추론 통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집단은 선거권이 있는 이제 서울 시민, 성인 남녀 전부겠죠. 그리고 표본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해서 조사 회사에서 성인 남녀, 서울 시민 성인 남녀 약 남자 100명, 1000명, 여자 1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게 이제 표본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그럼 만일 3학년 일반 학생들의 지능에 대한 연구할 때 3학년 일반 학생들, 모 초등학교 3학년 일반 학생들, 그거 전집이에요, 표본이에요? 그렇죠, 전집이죠. 전집이 기술 통계입니다. 네, 기술 통계. 그래서 추론 통계란 그렇다. 지금 방금 들어드리던 예입니다. 그래서 실제 샘플링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사실 배우게 되는 방법론이 크게 4종류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심리 통계, 그 다음에 실험 설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른 전공이 없어요. 실험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실험 설계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심리 검사 제작의 원리. 즉, 척도에 관한 거. 심리 검사 제작에 관한 게 있고, 네 번째가 뭐냐면 서베이, 조사용법에 관한 게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 걸 아주 그림으로 도식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 통계다라고 하는 건 확보한 자료에 대해 묘사하고 설명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전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평균 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빈도수를 갖다 이제 구하는 거. 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연령별 평균 키. 우리가 보통 뭐 신문이나 이런 거 볼 때 조사할 때 보통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역시 난 평균에 못 미치는구나.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죠. 이걸 통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특설을 갖다 이렇게 기술하는 겁니다. 여기 기술 통계다. 그래서 키는 주춤하고 뭐 체형은 소가 된다. 이러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에요. 여러분 배울 내용인데, 가설 검증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가설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의 자료를 이용하는 통계적 절차다. 모집단의 모든 개체를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는 것,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지금 앞에 있던 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표본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표본에서 구해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바로 모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이제 답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연구자가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표본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통계 절차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추론 통계, 추리 통계가 바로 이제 가설 검증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샘플이에요. 그래서 인지 행동 치료가 과연 우울증에 효과가 있나?
이게 일종의 그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이고, 이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인지치료를 받기 전에 에서 10명, 내가 연구 대상을 갖다가 해서 10명을 갖다 한다. 그럼 인지치료를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의 우울증 점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를 받게 한 다음에 몇 주 동안 그 다음에 우울증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즉 사전에 우울증 점수에 비해서 사후에 치료받은 후에 우울증 점수가 떨어졌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바로 인지행동치료가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갖다가 이제 T검증으로 알 수가 있어요. T검증.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집단 내 검증, 집단 내 검증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집단 가지고 하는 거죠. 한 집단 가지고 사전 사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단 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들 가지고 하니까. 그다음 이 가설 2는 뭐냐면 인지행동 치료가 정신분석 치료에 비해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증 특히 비암적 신념 사고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서장애 그중에 우울증 치료에 인지행동 치료가 왠지 더 정신분석 치료보다 효과적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면 두 집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최소. 그래서 한 집단은 두 집단이 둘 다 우울증을 갖고 있어야겠죠. 일단. 그죠? 우울증이 있어야 되고 한 집단은 뭘 합니까?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그죠? 한 집단은 정신분석 치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비교하면 됩니까? 가장 마지막에 점수, 두 집단 간의 점수를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집단의 우울증 점수가 정신분석 치료를 받은 집단의 우울증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을 때, 우리 그때 바로 이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일 인지행동 치료 집단하고 정신분석 치료 집단하고 처음에 출발할 때 우울증 점수가 다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같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랜도마이제이션, 랜덤 샘플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무작위로 하게 돼요. 그러면은 유사한 점수의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쪽 집단에 분포가 될 것이다 가정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실험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랜도마이제이션, 무선화 해가지고 그래서 20명 있으면 이제 제비뽑기, 뭐 혹은 난수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집단 10명씩 딱 집어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양쪽 집단이 비슷할 거다라는 가정을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참고로. 그래서 2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울증이 제일 1번서부터 20번까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되겠죠. 그러면 1번을 정신분석, 2등을 어디? 인지행동치료, 3번 어디? 인지행동치료. 그래야 더 맞지. 그다음 4번을 정신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매치트 시킨다 그래요. 매칭.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실험 논문을 쓰게 될 때 일단 랜더마이제이션, 랜덤 샘플링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지금 요 두 가지 가설. 집단 내 검증, 집단 간 차이 검증, 집단 내 차이 검증은 T검증을 사용한다.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개념적인 거니까 이렇다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영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다. 영가설은 뭐냐면 이 통계나 과학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영가설은 이제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처치 조작 등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바로 앞에 걸로 하면 뭐냐면 인지행동 치료하고 정신분석 치료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게 영가설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반대죠, 지금. 응? 그 다음에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영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려가 있는 거예요, 배려가. 먼저 내가 아닌 거, 너무 겸손해.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해하기 쉽게. 너무 겸손해. 그러니까 영가설을 먼저 세울 때는 내가 틀렸어. 이런, 네가 맞아. 없어. 그래, 없어. 하지만 있으면 난 너무 고마울 거야.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립가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터너티브입니다. 올터너티브, 대안. 대립이라고 하니까 꼭 싸울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대립이라고 하는지 몰라. 대안가설이란 말이 더 아름답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연구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처치라든가 조작이 효과가 있다를 기술하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영가설이 기각된다 그럽니다. 영가설이 기각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왜? 이게 기각되면 이게 채택이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추측을 해가지고 추측을 한 거죠. 정확히 내 예측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죠. 근데 영가설이 채택되고 대립가설이 기각이 돼버리면 눈물 나는 거죠. 논문 다시 쓰고 싶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좋은 논문이 어떤 논문인 줄 아세요? 재밌는 논문이? 그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개 이제 가설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대립가설이 채택이 돼. 그 논문 읽을 거 많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다고. 기분은 좋아. 다 유의미하게 나왔거든. 그런데 어떤 논문들이 재밌냐면 어떤 건 영가설이 맞아. 어떤 거는 대립가설이 맞아. 이럴 때 훨씬 더 어떤 건 유의미하게 나오고 유의미하게 안 나올 때 보다 더 많은 걸 갖다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참고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설 세우는데 세 개가 다 대립가설이 안 나왔다 해가지고 슬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안 나오는 게 있어야 또 뭔가 이렇게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죠? 왠지 그 다 잘 나오면 꼭 사기친 것 같아. 자료 조작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 가설 검증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이제 지금 영가설, 대립가설 말씀드렸는데 내가 세운 가설이 참이냐, 거짓이냐, 뻥이냐, 아니냐 이걸 갖다가 이제 애매한 걸 갖다가 이제 정해주는 애정란 같은 게 바로 이제 통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가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봅시다. 효과 없어, 우연이야, 별 차이 없어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여기는 아주 깜찍한 애가 나왔죠. 효과 있어, 우연이 아니야, 차이가 있어. 꼭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저 사진대로 하려면. 자,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의 절차, 뭐 그렇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먼저 뭐 가설이 있어야겠죠.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연구와 관련된 두 개의 상반된 가설을 갖다 이제 통계적으로 기술하자. 아까 말씀드린 영가설이 HO, 영가설이 있고 대립가설이 있고 그걸 설정한다. 대체로 영가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거, 혹은 효과가 없다. 아까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가 우울증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영가설이고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설 검증 절차인데 우리가 지금 가설을 일단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결정이 이제 법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이제 영역인데 여러분이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이제 유의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 통계 배울 때는 실제로 계산기 가지고 다 했어요. SPSS나 사스가 없어가지고 팩션 계산기 가지고 다 했어요. 죽을 맛이었죠. 나름 또 재밌었어요. 이렇게 계산기 두들기고 막 하니까 재밌었는데 요즘은 SPSS가 이걸 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혹시 논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P라고 하는 게 있어요. P. 그게 바로 유의 수준이에요. P. probability입니다.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그 약자예요. P가. 그래서 이 유의 수준을 갖다 이제 결정하는데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거의 유의 수준, 이걸 이제 알파 값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거 갖다가 5% 알파 이꼴 0.05를 거의 정합니다. 정하고 때로는 여기서 더 가는 경우가 있어요. 0.01로 가기도 하고 0.001 약 3가지 정도 쓴다. 그런데 가장 자주 쓰는 게 0.05예요. 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 통계 결과가 유의미하냐 아니냐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다 이해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T 검증 중에서 양방적 검증이라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분포가 딱 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연구, 과학적인 게 굉장히 보수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영가설이 맞는 경우를 많이 들려. 그게 95%야. 그죠? 5%, 95%. 영가설. 그래. 너 95 다 가져가. 다 가져가. 95 나오면 다 너야. 하지만은 5%는 나 다고. 그런데 그래서 5%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게 딱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이렇게 겸손해. 겸손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연구를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가 우울증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걸 갖다가 내가 1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거야.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1000번을 했다라고 가정해봐. 100번을 했다라고 가정해.
100번을 가정했는데 이 효과가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게 100번 중에서 몇 번? 응, 아니지. 그렇지. 95번 이상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95번. 5번 나오면 그거 안 되지. 했는데 100번 했는데 이거 연구 잘못한 거지. 95번이 그럼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이 의미예요. 5%. 이거. 100번을 연구했는데 95번 이상 나올. 그래서 아까 추리 통계라고 했잖아. 난 연구 한 번 했어. 근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추리 통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일 이 확률에 의해서 100번을 갖다 하게 되면 95번 이상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 그럼 만일 0.01로 하게 되면 1%가 되잖아요. 그럼 99번 이상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0.001이면은 1000번 중에 999번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의미하죠. 기분이 좋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유의 수준을 정했어요. 유의 수준은 뭐 보통 여러분이 안 정해도 돼요. 왜냐하면 SPS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죠? 데이터를 수집해야겠죠?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 효과 볼 때 이 사람들의 사전 우울증, 그 다음 사후 우울증을 다 치료 후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고 표본 통계치를 갖다가 이제 한다. 계산한다. 연구 가설 검증하고자 하는 표본 데이터를 확보한다. 뭐 설문조사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뭐 심리검사 실시할 수도 있고, 실험을 갖다가 할 수도 있고,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계치 계산은 바로 SPSS가 알아서 다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결정을 갖다가 이제 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0.05에서 P가 그래서 T 이꼴 T 값이 나옵니다. T 값이 나오고 P가 0.05보다 작다. 이러면은 대립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P값이 나오는데 P값이 0.0보다 커. P값이 예를 들자면 0.13이야. 유의미해요? 안 유의미해요? 안 유의미하죠? 뭘 채택해야 됩니까? 그렇죠. 연가설. 그런데 0.05를 기준으로 했는데 0.004가 나왔어. 채택돼요? 안 돼요? 대립가설이. 0.05보다 작아. P가. 그러면 돼요. P가 0.05보다 작으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 별이 떠, 옆에. 별이 떠. 0.05면 하나 뜨고, 0.001 뜨면 2개 뜨고, 0001 뜨면 3개 뜨고, 이런 식으로 뜨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통계 논리상 이 사례수가 많으면 이 별이 뜰 가능성이 많아져. 왜 그런지 알겠죠? 더 많은 사람을 하니까 그만큼 모집단의 특성을 갖다 더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유의미하게 똑같은 연구라고 할지라도 사례수가 많으면 연구 대상자 수가 많으면 유의미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바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HO, 즉 연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갖다 채택할 것인가 여기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설 검증의 절차다.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가 우울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가 뻥인지 뻥이 아닌지를 애매한 것을 갖다 이제 확실하게 정해주는. 그래서 이제 박효정 사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통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 애매한 거 하나 정해드릴게요. 얘를 정해드릴 테니까 우리 봅시다. 좀 이따. 자, 그럼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T 검증을 언제 쓰느냐?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 아까 정신분석, 인지행동 치료, 혹은 두 개의 사상, 인지행동 치료, 사전 우울 점수, 사후 우울 점수, 그죠? 두 개의 사상.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벤트라는 뜻이에요. 이벤트, 사건의 평균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T 검증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시다 보면 이제 세 가지 메뉴가 뜨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개의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분석과 인지행동 치료의 우울증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 차이 연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차피 우리 6분밖에 안 되니까 만일 지금 요 연구를 하나 예를 갖다 한번 들어봐요. 한 분씩. 요게 지금 1번의 경우, 즉 이게 바로 집단 간 차이 검증인데 독립표본 검증이라고 하고 요거 예를 하나씩 한번 들어봐요. 예를 뭐가 있을까? 은하부터 해봐. 뭐 매출의 효과를 확인할 때 예를 들어 한 집단은 광고를 TV 광고를 하고 나는 뭐
신문지 지명 광고를 해요. 그래서 그 두 다른 집단. 그렇지, 맞지. 자, TV 광고를 한 집단. 그리고 지명 광고, 신문지 광고를 한 집단.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물건을 샀나, 아니면 그 물건에서 호감도를 갖고 있나를 측정해서 그걸 비교하면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 네. 한 분씩 틀려도 좋으니까. 왜냐면 그 지금 교정하면 되니까. 틀릴 것 같으니까 성함을 안 부를게. 혹시 동영상 나왔는데 틀리는 거 나오면 부끄럽잖아. 두고두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고. 맞아. 성적. 오케이. 맞아. 굿. 또 간단하죠? 또 6분 다 할 때까지는 테이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우유를 먹는 사람하고요. 우유를 먹는 사람이 집단이 있어요. 그거하고 뭐의 차이? 아침에 화장실 똥을 먹나. 똥의 양으로 해야 돼, 사실은. 빈도로 하면 안 돼. 예. 그래, 맞아. 하여튼. 그 집단은. 다이어트. 다이어트. 예. 수영을 한 사람과 예. 달리기를 하는 사람. 맞아요. 다들 이해하셨네. 두 사람. 커피 사줬다고 봐주진 않았어. 아닐지 모르겠는데 내시경의 효과에서 검사의 정확도를 봤었을 때 수면 내시경으로 했을 때와 일반 내시경으로 했었을 때 네. 그래서 뭐의 차이? 검사의 정확도? 그것도 뭐 해당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수면 내시경하고 무슨 내시경? 일반 내시경. 일반 내시경. 그럼 수면 내시경을 한 사람하고 일반 내시경 한 사람하고 이 한 사람이 양쪽에 속하면 돼, 안 돼? 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독립집단 표본. 내가 하나 더 물어본 거야. 서로는 베타적이어야 되죠. 그죠? 10명이 좀 달라야 돼. 이름 안 될게. 누군지 알 것 같다. 네 웃음소리 듣고. 학교에서만 공부한 친구와 그러니까 혼자 공부한 친구와 사교육을 받은 친구 그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 성적 자발성 그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 왜냐하면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학교 교육도 다 받잖아. 그래?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하고 사교육을 안 받는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게 더 정확하지. 근데 네가 의미를 알았어. 알고 있어. 근데 얘는 틀리는 걸 되게 두려워하거든. 내가 그래서 일부러 짓궂게 그랬어. 다들 이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이 앞에 뭐뭐에 따라서 그 효과를 봤잖아요. 그러면 뭐뭐 집단을 구분했는데 이게 무슨 변인이에요? 이 변인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지금 집단을 구분했죠. 지금 6가지 경우에 다. 수면 내시경이냐, 일반 내시경이냐, 이게 뭐예요? 무슨 변인이에요? 독립변인이에요, 종속변인이에요? 그렇죠. 독립변인이죠. 그리고 실험자가 처치를 하잖아요. 처치변인이라고 하기도 해요. 처치변인. 트리트먼트 베리어블. 혹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에요. 집단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에 따라서 내시경의 뭐 이런 효과 이거는 뭐에 따라 움직여요? 독립변인에 따라 종속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종속변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종속변인은 뭐여야 되냐? T검증에서 여러분 동간비일촉도 혹시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그죠? 동간비일촉도 해야 됩니다. 점수. 빈도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체중이라든지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했을 거 아니면 뭐 우리가 심리검사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집단 구분을 할 수 있는 바로 독립변인, 처치변인 이거는 어디에 해당돼야 되느냐? 척도상 명명척도. 그죠? 명명척도 들어보셨죠? 그거 해야 된다. T검증에서 명명척도해야 된다. 그리고 집단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몇 개까지? 2개. 2개야. 3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외울 별량 분석으로 가요. 이론 별량 분석. 2개일 때만 딱 2개일 때만 이거다.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이 2가지 치료를 받은 집단 간의 우울증 평균 점수 비교할 때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정신분석 치료, 인지행동 치료 집단 이게 무슨 변인? 독립변인. 우울증 점수가 무슨 변인?
종속변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때 쓰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우울증에 대한 효과. 자, 한계 집단을 갖고 있어. 그래서 처치 전, 타임 1입니다. T1. 그 다음에 처치 후, 타임 2의 평균을 비교해. 비교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돼요. 아까는 우리가 두 집단을 썼죠. 정신분석,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이 두 집단은 배타적이었어요. 독립적이고. 그죠? 여기에 속한 사람이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즉 정신분석 치료받은 사람은 정신분석 받지 인지행동 받지 않고 인지행동 받은 사람은 절대로 정신분석을 받지 않죠. 독립적입니다. 배타적이에요. 독립적인 배타적인 두 집단의 표본의 검증이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한 집단이에요. 그죠? 비교하는 집단이 없어. 한 집단의 시간을 비교하는 거죠. 하기 전과 하기 후. 그래서 집단 내 검증입니다. 간이 아니라 차이 검증. 그리고 SBS 한글판을 보게 되면 대응 표본 검증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행동치료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에 우울증의 평균 점수를 비교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또 쓰느냐.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상관 집단의 경우인데 상관 집단. 이게 이제 뭐냐면 쥐가 10마리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참고로 이 쾌락중추라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쾌락중추 사람한테 변연계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생리심리학을 안 배우지만 거기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쾌락중추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쥐를 가지고 이 실험을 하면요, 쾌락중추 자극을 하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이 쥐 자체가 쾌락중추 전기로 자극하면. 그런데 지금 쾌락중추를 내가 찾고 싶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동일한 쥐예요. 쥐 마우스 1의 뇌에 포인트 1, 포인트 2를 비교해서 얘가 즐거워하는 걸 갖다가 즐거워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응? 그 다음에 마우스 2를 가지고 똑같이 포인트 1, 포인트 2를 해. 그래서 어디서 즐거워하는지 볼 수 있겠죠. 더 마우스 3,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1, 2는 지금 마우스 1, 2, 3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위치가. 포인트 1 짝 같고 포인트 2 다 같아요. 그리고 지금 G의 한 G의 포인트 1, 포인트 2 보고 한 G의 포인트 1, 포인트 2 보고 한 G의 포인트 1, 포인트 2 보죠. 이럴 경우가 이제 뭐냐면 상관된 집단이에요. 이 경우가. 동일한 지금 뭐예요? 사람을 치면 피험자죠. 피험자. 피험 동물을 갖다가 또 두 부분을 갖다가 측정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 해당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 이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 들어오기 전에 점수하고 상담심리학과 저 첫 학기 지난 다음에 학점하고 지금 할까? 그 다음에 한 학기 지난 다음에 점수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 아까 제가 마우스 1, 마우스 2, 마우스 3, 마우스 6하잖아. 그래서 이 1학기 점수하고 2학기 점수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인 거고 시간 차이를 없애가지고 공간의 차이로 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여러분이 요건 뭐 사실 우리가 거의 안 써요. 요거는. 거의 안 쓰는데 이건 좀 뭐냐면 한계 집단에 대한 특성을 알고 싶을 때야. 뭐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봤어. 50문제 객관식으로 시험을 봤는데 점수들이 여러분 6분이 다 점수가 나왔어. 근데 이분들이 공부를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대충 찍어가지고 한 건지 정말 뭔가 이렇게 우연에 의한 거. 그냥 우연으로 막 찍어가지고 제가 100문제를 냈다고요. 100문제를 여러분한테 봤어. 그리고 오지선다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을 딱 보면서 이분들이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컨닝하거나 우연히 해가지고 했는지를 갖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점수를 뭐하고 비교하냐면 우연에 의한 기준하고 비교해버려. 그게 뭐냐면 100문항 중에 다 오지선다야. 그러면은 몇 점 그 확률상 어떻게 돼요? 정답이 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20%잖아. 그럼 20점이 뭐예요? 우연에 의한 기준이잖아요. 그럼 요걸 기준으로 잡아줘. 그 다음에 20점보다 많이 높게 나오면 노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20점보다 별 차이가 없어. 주변에 언저리에서. 그럼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요럴 때, 집단 특성. 이럴 때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애매한 걸 정말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사회 심리학자인 그 로젠버그의 얘기 따르면 심리적 거리가 있다는 거야. 친밀한 사람일수록 가까워. 그런데 내 남편이 심리적으로 친밀할수록 이 거리가 가까워져, 물적 거리도. 내 남편이 정말 사랑하나, 결혼한 다음에도 지금 나를 갖다가 그냥 사랑하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들이대는 거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애매한 걸 우리가 이제 정해줄 때 이제 T검증을 쓴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사전 지식이 있어. 로젠버그의 연구 따르면 30cm 정도에서 30cm 정도가 돼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30cm 정도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편을 갖다가 약 30일 이렇게 측정을 해. 30번을. 그래서 얼마나 거리를 두나. 한 달 동안. 제일 가까이 왔을 거리를 측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떤 때는 15cm, 어떤 때는 1m, 뭐 1.5m. 내가 다가가면 도망가는 거야. 그죠? 그리고 가끔 0cm. 그래서 0cm, 왜? 피부가 다니까. 그래서 다 측정을 했어. 측정을 한 다음에 뭐하고 비교하면 돼요? 아까 얘기한 로젠버그의 30cm하고 이 평균을 딱 비교해.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P가 0.05보다 작아. 그럼 남편이 날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자, 좀 어렵게 질문했다. 자, 유의미한 차이가, 이거 이제 사실 일방적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자, 검증을 했는데, P가 하여튼 낮게 나왔어. 유의미하게 나왔어.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이 30과 비교해서 그럼 평균을 보니까 낮은 게 좋은 거야, 높은 게 좋은 거야? 그죠? 낮으면은 사랑하는 거고, 그죠? 높으면 어떻게 돼요? 들이대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단일 표본 검증을 써.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전하고 그럼 비교해가지고 이 인간이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그럼 못 써. 심적 거리를. 그렇지. 대응 표본을 결혼 전에 한 달 동안 예서 내가 뭐 기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럴 때 이 사람의 평균 나한테 다가왔던 거리. 응? 평균 거리. 한 달 동안에, 30일 동안에. 그 다음에 내가 측정하는 거야. 한 달 동안 또. 최근에. 측정해서. 자, 유의미한 차이가 예를 들어서 낮다. 유의미한 차이가 낮다. 일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안 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유의미한 차이가 낮다 그러면은 결혼 후 쪽이 높은 게 좋겠죠. 근데 그건 이제 다 환상이죠. 사실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해보고 싶어. 나를 좋아하는지, 결혼한 다음에 난 딸을 더 좋아하는지. 그래서 남편하고 딸의 신체적 거리하고 나의 남편하고의 신체적 거리를 한 달 또 측정을 해. 응? 네. 그것도 해. 그것도 해가지고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요? 유의미한 차이가 나면서 딸이 높으면 뺏긴 거고, 유의미한 차이가 안 나오면 뭐 그런 거고,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딸이 높아. 그러면 이제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사실 통계라고 하는 게 이런 지금 세 가지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할 때, 그죠? 그 다음에 타임, 시점 비교할 때,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정보, 지식과 이제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정해져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들이대는 건지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통계 검증이다, T 검증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실습으로 이제 들어가실 텐데, 자, 지금까지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뭐 이런 뭐 T 검증에 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T 검증을 쓰게 되면은 그거는 실험 논문일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처치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 집단 내 차이 검증인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고, 되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논문들이 아마 저쪽으로 많이 갈까요? 회기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회기 쪽으로.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굉장히 이제 필요할 때가 있다. 실제 이제 치료 효과, 상담 여러분이 개발했어, 프로그램. 그럴 때 굉장히 필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가설 검증의 논리, 특히 유의도, P가 0.05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어느 통계나 다 해당이 돼요. 알아두시고. 진영이 질문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을 댔다. 질문하지 마라. 질문 좀 해봐.
너무 강의를 잘해서 너무 쉬워서 너무 쉽게 강의를 잘해가지고 질문이 없나 보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중요한 게 이제 실습이에요. 그래서 SPS 가지고 이렇게 익숙하게 이렇게 해보시면 제가 아까 한 거 집에서 실제로 해보세요. 남편이든 누구든 간에 남자친구든 간에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한 달 사이 두고 내 애인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가 확실히 알고.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그러면 막 남자친구가 부인하면 얘기해. 이건 통계적으로 하니까 T 검증, 집단 내 차이 검증을 하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나왔다. 응? 더군다나 별이 떴다. 이거는 내가 100번 얘기해도 95% 맞고 네가 아무리 우겨도 5% 틀린 거다. 그런 식으로 우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